그러면 이제 부동산 보유세,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냈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취득할 때는 취득세 한 번 내고, 양도할 때 양도세 한 번 내잖아요. 한 번 딱 내요. 근데 보유하는 중에는 계속 보유세가 매년마다 나온단 말입니다. 매 1년마다 보유세. 이 보유세라는 게 크게 재산세와 아무나 내는 재산세와 국민 누구나 다 내는 재산세와 아무나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종부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금방 아무나 자기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세금, 이거 귀족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족세금. 우리나라에 세금이라는 종류가 엄청 많은데 자기가 내고 싶다고 다 낼 수 없는 세금을 귀족세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종부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상속세.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한테 나오는 세금인데, 돌아가신 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인데, 돌아가신 분 재산이 적어도 배우자가 남아있을 때, 생존해 있을 때 10억까지는 안 나와요. 10억.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한 분 남아있을 때 10억이고 그분마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애들만 남잖아요. 그땐 5억.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도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그 상속재산 이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 그때 2011년도 돌아가셨던 분이 27만 7천 명이었나 봐요. 그 중에 상속세 낸 사람이 4,300명인가? 즉 1.5% 좀 넘어요. 1.5%면 아무나 내고 싶다고 내는 세금입니까? 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돌아갔을 때 재산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낼 수 있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귀족세금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웬만한 아파트들, 강남 사고 따지면 32평 아파트 다 10억 넘어요. 저희 동네가 저 헬리오인데, 집은 헬리오시티가 아니고, 저는 아니고 그 옆에 동네인데, 헬리오시티가 39평짜리가 20억이 넘어요. 그러면 그분들 말 그대로 옛날 재건축할 때, 재건축 되기 전에 옛날에 거기가 그 시형 아파트 있었어요. 시형 아파트. 그거 가락 시형 아파트였는데, 그거 옛날에 내가 가장 오래전에 취득했던 분 얼마에 사셨어요? 1,800만 원 주고 사신 분이 있어요. 1,800만 원 주고 사신 분이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지금 뭐 20억 간다 그러면 엄청나잖아요. 네? 그 상속세 옛날에 1,800만 원 취득했을 때만 해도, 야, 상속세 이건 내가 내는 세금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웬만하면 그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인가 그렇게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상속세 대상 거의 다 됩니다. 다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속세 그 면세점이라고 그래요. 10억. 배우자가 있을 때 10억, 배우자 없을 때 5억. 이것도 아마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뭐 15억까지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세금을 문정부 들어가지고 계속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면 이거 그대로 두고 넘는 사람들 다 상속세 매기지 않을까. 상속세 이따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유세는 재산세, 종부세인데, 재산세는 모든 국민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올렸다가는 내년도 4월에 총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올립니다. 재산세는 별로 안 건드려요. 종부세, 말 그대로 귀족세금이잖아요. 왜 귀족세금이냐? 한번 교재 보시면 누가 종부세를 내냐면, 그 표에 보면 종부세 기준금액 나오잖아요. 주택, 인별, 6억 초과. 물론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6억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 이런 상가 같은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개별 공시가 그게 5억이 넘었을 때 대상이고요. 비사업용, 비사업용, 밑에 사업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이 깔고 있는, 현재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사업용 토지일 때는 80억이에요. 그러니까 서초동에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도 함부로 이 땅, 깔고 있는 땅이 공시지가가 80억이 안 나오면 종부세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적어도 땅의 공시지가가 적어도 80억은 넘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즉 땅 위에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고 나대지나 또는 잡종지, 이런 빈 임야나 이런 것들 놀고 있는 땅들, 이 땅은 개별 공시지가가 5억이 넘었을 때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종부세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얼추 보면 부동산 꽤나 많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왜?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낸다 그러면 적어도 기준시가가 6억 초과되는 거고, 물론 지금은 좀 사정이 틀려요. 지금은 뭐 워낙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웬만하면 다 종부세 대상 될 거예요. 여기도 해당이 될 거예요. 또 거기 이제 헬리오시트 계신 분들이 상속세뿐만이 아니고 종부세도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매기냐면요, 기준시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재산세는 항상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실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매길 수밖에 없어요. 기준시가는 매년 발표합니다. 기준시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 예,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매겨요. 매기는데, 제가 기준시가로 매기는 거는 실거래가, 매매가 없으니까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매길 수밖에 없다는 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가의 70에서 80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로 매기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다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이거 세금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총선에서 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눈치 보느라고 옛날에 60%부터 해서 100%까지 이렇게 세법에 이 적용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래 놓고 60% 적용 쭉 해왔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60%일 거예요. 주택은 사람이 사는 데인데 재산세 많이 내려가려면 사람들이 막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매겨요. 그 대신 또 토지는 또 사람이 사는 거하고도 관련이 없으니까 토지는 70%. 토지는 70% 매겨요. 즉 기준시가가 1억이다. 그럼 1억에 대해서 재산세 전체 매기는 게 아니라 1억에 60% 곱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세금을 좀 덜 내게끔, 토지는 1억 곱하기 70%, 7천만 원의 세율,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내게끔 하려고 하는 게 재산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해 85% 했었어요. 토지주택 다 포함해, 다 일괄해서 85% 매겼거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근데 이거를 세법이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내년부터 1년마다 5%포인트만큼씩 계속 인상을 하겠다. 90, 95, 100. 즉 2022년도 가서 100%로 매기겠다. 즉 기준시가에 100% 매겨갖고 종부세를 매기겠다. 말 그대로 이런 그 종부세 해당하는 사람들 기준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총선에서 미워해도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재산세만큼은 그 많은 국민들을 다 세금을 적게 만들어줬고, 종부세, 귀족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더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100%까지 갑니다. 종부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셔야 되고요. 다만 지금 재산세는 그러니까 별로 부담될 게 없어요. 종부세는 기준시가, 이걸 기준시가를 어떤 한 사람이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다면 모든 걸 다 합친 금액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주택들 갖고 있으면 다 합쳐서 여기서 기준 금액 빼고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세율 곱하고, 이거 아까 우리가 어떤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 재산세 매겼잖아요. 재산세 매기고 또 종부세를 또 이중으로 매기면 이중과세잖아요. 그래서 먼저 재산세 냈던 것만큼은 빼줍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계속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준시가라고 한 걸 한 개인, 이거 그 처음에 2006년도가 종부세를 처음 매겼는데요. 초창기 때는 부부 합산이었었어요. 그러다 위헌 판결 내가지고 남편 따로 부인 따로 6억을 따지는데, 요 개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모두 더해서, 그래서 기준금액이 아까 6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는 거니까 이렇게 매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파트 한 채를
아파트 한 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남편, 부인. 그럼 이건 분명히 종부세는 인별과세자라 했잖아요. 인별과세.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6억이에요. 6억. 그러면 기준시가 12억짜리 아파트도 남편 반씩 갖고 있으면은 남편 6억, 부인 6억이에요. 종부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참 종부세가 종이호랑일 때는 별로 없었는데 이게 이제 그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2분의 1을 부인한테 증여할까요? 남편한테 증여할까요? 하는 상담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거 처음부터 취득할 때부터 남편 지분 나눠서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건 좋아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를 굳이 쪼개갖고 2분의 1, 2분의 1 하면서 나눌 필요는 없었다. 왜? 왜냐면 12억짜리를 부인한테 6억을 주게 되면 증여세 나오잖아요. 근데 증여세는 10년마다 6억씩 증여세가 안 나와요. 부부끼리는. 그러니까 12억짜리 기준시가 12억짜리를 6억을 부인한테 줘도 증여세는 없어요. 하지만 취득세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준시가 6억 곱하기 그 증여세는 4%예요. 2,400만 원. 이거를 취득세를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물어가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왜냐하면 이 종부세가 그렇게까지 막 무거운 세금은 아니었었어요. 무거운 세금은 아니고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뭐 종부세를 막 세율도 올리고 막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2주택, 3주택일 때 막 매기고 하는데 이전에만 해도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부동산 취득할 때, 아파트 취득할 때 2분의 1 쪼개서 취득하는 건 좋다. 하지만 굳이 갖고 있는 거를 이걸 나눠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증여할 필요는 없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 종부세가 얼마만큼 늘어날지에 따라가지고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왜? 2,400만 원 나오더라도 취득세를 내더라도 뭐 그 종부세가 1년에 500씩 늘어난다 그러면 한 그래도 4년, 5년 동안 가면은 또 이게 또 없어지잖아요. 취득세 냈던 것만큼은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12억짜리인데 이게 남편이 올로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세법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단독명의 1주택,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일 때 그 종부세를 세 가지를 공제를 해줘요. 특혜를 줘요. 먼저 기초공제 3억, 6억이 아니라 9억, 3억을 더해서 9억까지 안 매기고, 그러니까 12억짜리라 그러면 12억에서 9억이니까 3억만 오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매기는데 정상적으로 매겨놓고 뭘 빼주느냐?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공제. 이거는 1세대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만 해주는 겁니다. 즉 3억을 추가 공제해 주는 거 첫 번째 혜택, 두 번째 고령자 세액 공제 해주는 거, 세 번째 장기보유 공제 해주는 거. 이렇게 따지면은 자기 개인으로 갖고 있는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일 때 얘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 저 강남에 있는 그 노인네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집 하나 이제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거 내가 뭐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더니 막 기준시가가 막 올라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래가지고 집 하나 갖고 있는 분들, 단독 명의로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세금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나왔던 게 3억 원 추가 공제, 고령자 세액 공제,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를 세 가지를 공제를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5년에서 10년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말 그대로 강남에 주택 하나, 아파트 하나 갖고 있었던 거 기준시가 그렇게 올라서 나한테 세금 나오는 걸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딱 맞게 그걸 해주는 거예요.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 공동분양. 공동분양으로 그걸 1.5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2주택이 되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속하는 거예요. 집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A 소유고 1분의 1 전부 다 100%. 하나는 반반.
A가 B 50%씩. 이렇게 쓸 때 종부세 말이죠. 네. 종부세, 아니 저기 양도세. 네. 양도. 너무 앞서가요. 지금 종부세 하고 있는데 양도세 나간 것 같아. 종부세는 이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변 합산이기 때문에 이거와 요 반쪽짜리 두 개 더해서 아까 6억 초과되는 걸 따져야 되고요. B는 요거만 갖고 따집니다. 양도세는 이게 A, B가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는 한 사람 서울에 살고 한 사람 제주도가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2주택자가 되는 거고 1세대 2주택자고요. 만약에 이게 모자라고 칠게요. 모자지간에 그러면 그 양도세 따질 때는 이 B가 자식이잖아요. 이 B가 같은 세대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같은 세대, 동일 세대. 동일 세대가 뭐냐? 30이 안 넘고 결혼 안 했고 그 뭐 생계를 같이 하고 하면은 그 저기 같은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집을 하나 팔고 싶다. 그러면 근데 어차피 2주택자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2주택자예요. 2.5가 2주택. 예. 2주택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B였다. B가 100%였다. 근데 같은 세대다. 이랬을 때는 그게 돼요. B를 날리세요. 다른 데로. 이전. 세대 이전. 이미 옮겨져 있어. 세대 이전인데 여기서 세대 이전. 세대 분리라고 하죠. 세대 분리. 분리는 이미 된. 세대 분리 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민등록만 달랑 옮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렇게 세무서 직원들이 그냥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주민등록 당연히 이전해야 되고 세무서 직원이 만약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이제 양도세 안 냈겠죠. 1세대 주택을 해갖고. 근데 나중에 또 6개월 있다 또 합쳐요. 다시 또 들어와요. 세대를. 그럼 세무서에서 보고 이거 옛날에 위장유언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건 위장 세대 분리다. 왜 나갔다가 6개월 만에 들어왔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집 팔기 위해서. 그거는 양도세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세대 분리돼 있는데 같은 세대로 있다가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날리면 좋은데 그 날릴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게 눈에 안 보이게 눈에 안 띄게 하셔야 돼요. 집을 두 개 중에 팔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먼저 나가고, 예? 그다음에 또 그 팔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오지 말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갈 때 왜 세대 분리를 했느냐 1년 동안 그럼 충분한 그 이유를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죠.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는 돼요? 안 되죠? 요거 하나만 두 가지만 하고 보유세까지만 하고 그냥 쉬겠습니다. 지금 교재 보시면은 6월 1일이라고 하는 일이 나와요. 이게 과세 기준일이에요. 이게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입니다. 즉 1년 중에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한테 7월달, 9월달에 재산세가 나오고요. 12월달에 종부세가 나옵니다. 6월 1일이에요. 딴 날 아니에요. 6월 1일 날. 그러니까 그 당해년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하려면 6월 1일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집을 부동산을 팔고 싶다. 올해 재산세 안 내고 싶다. 안 내고 팔고 싶다. 언제까지 파셔야 됩니까? 5월 말. 5월 31일까지. 5월 31일까지 잔금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재산세, 종부세 그 사는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사는 사람은요. 6월 1일 넘어서 6월 2일 날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지만 이 사람은 매도자한테 떠넘기면서 그 당해년도를 안 내는 거예요. 하필이면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날 잔금을 청산했으면 매도자가 낼까요? 매수자가 낼까요? 매수인이죠, 매수인. 매수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날 잔금을 주고받기로 했어요. 언제 주고받기로 했냐면 그 일 끝나고 저녁 5시에 만나든지 아니면 오후에 한 2시나 3시 만날 거 아닙니까? 아침에 기지개 키면서 일어날 때 소유자는 누굽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집의 소유자는 누구였었어요? 매도자.
매도자죠, 매도자. 매도자인데 하여튼 그 밟을 때 밟거나 밤에 하여튼 잔금을 치를 거 아닙니까? 잔금을 주고받는 날 그날부터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매수자. 매수자예요. 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불 피고 잘 때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매수자. 매수자니까 매수자한테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는 매도자의 소유였지만 저녁에 잘 때는 매수자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있어요. 잔금을 6월 1일 날 딱 매도가 치렀어요. 치렀는데 매수자가 그걸 나중에 알고 이 사람 내가 재산세를 내야 되니까 난 싫다 그래갖고 등기를 안 시켜주고 한 일주일 있다가 등기를 넘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 받아 끝났는데 매수자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그 등기를 안 넘겨가고 한 6월 한 10일 정도에 등기를 넘겨갔다. 그러면 이 구청에서는 모르잖아요. 잔금을 언제 치렀는지. 그냥 등기가 6월 10일 날 넘어갔으니까 6월 1일 현재의 소유권자는 A다. 매도자다라고 A한테 재산세 고지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자는 자기가 잔금 받은 영수증, 잔금을 그 사람이 써준 영수증 있잖아요. 야, 나는 잔금을 요때 6월 1일 날 주고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매수자가 소유권자다. 저 사람한테 다시 매겨라. 그러면 구청에서 다시 내가 낸 걸 취소하고 이 사람한테 매깁니다. 매수자한테 매기는 거예요.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보통 3월 달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매매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요때 잘 생각하시고 내가 매도 입장이냐 아니면 매수 입장이냐에 따라서 적어도 재산세와 종부세, 이게 건물 같은 거 매매할 때는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 종부세 이때 12월에 나오지만 6월 1일 기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6월 1일 기준 소유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파는 입장이냐 사는 입장이냐 그렇게 해서 따지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거 사고 팔 때 재산세, 종부세는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보통 계약서가 이렇게 중개업소에서 만드는 한 장짜리 계약서 안 쓰고요. 한 서너 장짜리 계약서 쓰면서 재산세, 종부세 어떻게 내느냐. 1월 1일부터 잔금 치를 때까지는 매도자가 내고 잔금 치른 날부터 12월 말까지는 매수자가 낸다.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계약 체결 하는 게 맞아요. 왜? 재산세가 우리가 일반 재산세 나오듯 10만 원, 20만 원 나오는 게 아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니까 재산세, 종부세가.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서를 그렇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나눠서 소유 일자 이걸 나눠가 안분해가지고 세금을 내게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요.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 취득해서 등기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지금 종부세 유리하죠. 처음부터 취득할 때부터 12억짜리에도 남편 6억, 부인 6억으로 하면 등기하게 되면 종부세 다 빠지잖아요. 아까 한 사람 이름으로 있다 하더라도 뭐 3억을 추가 공제해주고 뭐 고령자세액 공제 빼주고 장기보유 공제 빼주고 안 해도 돼요. 이거 자체가 인별로 6억 이하면 종부세가 아예 안 나오니까. 예? 처음에 샀을 때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등기해 놓으면 우선 종부세에 걸릴 가망성이 줄어든다. 두 번째, 양도세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1세대 1주택이면 세금 다 안 나오는 거지만 혹시라도 세금이 나온다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세금 매기고 부인은 부인대로 매깁니다. 즉 그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해주는 거 금액은 별로 안 크지만 그거 문제가 아니고 1억 양도 차익을 한 사람이 맡게 되면 30 몇 % 물리는데 이거를 5천만 원을 줄게 되면 24%를 맡게 돼요. 세율 자체가 하향 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도 세금은 적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세 줄어듭니다. 세 번째, 상속세 당연히 줄어듭니다. 상속세. 아까 제가 10억이라 했잖아요. 한 사람이 이거 12억짜리 갖고 있으면 상속세 나올 텐데 이걸 처음부터 살 때부터 6억 6억으로 나눠갖고 했으면 상속세 아무도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 먼저 돌아가신 분 10억이니까 면세점이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또 하나 또 있어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 두 분 중에 누가 사업하다가 잘못하면 재산에 압류 들어오잖아요. 이걸 부부 공동으로 해놓으면 요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남편 지분에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가졌다 그러면 근데 이 반 지분 갖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잘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나중에 여기서 이거 경매 낙찰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든 부인이든 사업하시는 분들 나중에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부부 공동으로 해놓는 게 좋다. 이건 세금 측면은 아니고요.